자꾸 인구 소멸에 너무 부동산과 연결시켜서 망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인구 소멸에 필요한 투자가 어딜까? 쿠팡은 나스닥에 상장을 했고 쿠팡이 얼마 전에 그렇습니다. 수익 전환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쿠팡의 경기도 인근에 있는 물류 창고들을 보셨습니까? 쿠팡의 창고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 쿠팡은 계속해서 창고 부지와 물류 창고 부지를 찾고 있는데 경기도 광주에 있는 3만 평짜리 있냐? 그거를 한 30억이면 낙찰을 받아요. 근데 주변에 알아보니까 창고 부지가 없어서 쿠팡이 창고를 못 구한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낙찰받아가지고 작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그 사례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한 5,300만 원에 낙찰받았지만 실제 들어간 돈은 한 500만 원 정도. 명도는 파묘를 할 수 있는데 그쪽으로도 파묘가 가능한 거예요? 파묘는 다른 말로 구리라고 합니다. 구리. 파내는 거. 구리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그럼 실제로 옮기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가 태생을 이긴다라고 외치는 부동산 특수물건 경매 전문가 온장 박재석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반갑습니다. 모르게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대표님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겠죠. 아니 뭐 상관없습니다. 네, 오늘은 작가님으로 네. 나와주셨는데 책 제목이 진짜 파격적이에요. 재테크 거지라고. 네. 그래서 어떤 분은 흠칫 놀라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센 느낌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네. 이렇게 제목을 지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뭐 거지가 못 먹고 사는 거지가 아니라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 학원을 제가 경매학원을 한 13년 해보니까 이 종잣돈 그 귀한 종잣돈을 가지고 여기저기 이렇게 좀 이렇게 넣어놨다가 피해를 보고 수익을 못 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분들이 좀 답답해서 좀 강하게 좀 이것만은 좀 알아라 그러면서 제가 좀 강하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프롤로그를 읽으면서 최근에 경제 상황들이 정말 너를 띄었잖아요. 막 끌어올랐다가 너무 차갑게 식었다가 또 뭐 코인을 했다가 부동산을 했다가 정말 난리도 아니었던 뭐 한 5년, 10년을 보내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서성이면서 유행하는 것만 따라다니다가 아무것도 얻은 것도 없이 그렇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아 내 말 좀 들어보소 뭐 이런 느낌 받았거든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럼 오늘 방송을 저희 끝까지 보시는 분이 이것만은 좀 남을 수 있다 그런 내용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기가 재테크를 잘하고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서울의 아파트나 지방의 핵심지의 아파트를 잘 투자하신 분들은 잘 살아가겠지만,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되시는 분들은, 뜨거운 가슴 하나, 그 다음에 방향 하나는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향성. 그것이 60에 가서 깨닫기에는 좀 늦잖아요. 네네. 70에 가서 후회하고 죽기에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만약에 20대에, 30대에, 40대에, 50대에 안다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60대 분들이 좀 섭섭해 하실 것 60대, 60대,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60대 수강생 형님들, 누님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빛을 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참 그 보람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70대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없습니다. 저희 경매는 안 오시더라고요. 경매는 70대는 조금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네. 예, 대신 이제 아파트를 뭐 사야 되냐, 자녀들한테 뭐 사줘야 되냐, 그런 분들은 오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요즘에 정보도 많고 투자의 방법도 많은 요즘에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 주셔서 책 전반이 되게 이렇게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저기 방향하는 그런 재테크 투자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일침을 좀 하고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딱 4가지를 좀 꼽으신 것 같던데 소액 갭 투자, 그리고 또 프로 강의 수강러, 그리고 코인 주식 투자자. 이렇게 4개를 또 특정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경매학원을 13년을 해보니까 제일 그런 쪽에 아픔을 가지고 오는 수강생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저는 그냥 책을 쓴다기보다는 제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들을 그 수강생들을 보면서 그다음에 저희 선배들, 그다음에 저희 친구들, 저희 후배들 그 사람들의 그 아픔이 이게 집약이 되더라고요. 근데 큰 줄기로 그게 나누어지던데 금방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비유를 들어서 책 초반에 일부에 그렇게 다 넣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유독 많았다.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옆에 앉아 있어요 지금. 이렇게 프로 강의 수강러로서 네 저도 이제 진짜 강의를 좀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 강의나 계속 듣는 것이 좀 많은 것들을 소모하게 하더라고요. 진짜 그 프롤로그가 되게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목이 거지가 달리 거지인가였거든요.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왜 거지가 달리 거지인가요? 왜?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가난했었는데 그래서 그 밀가루로 수제비를 먹고 이렇게 삼시세끼 저녁을 걱정을 했었는데 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믿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가난하게 자랐는데 지금은 보면 밥은 다 먹고 사는데 남들이 돈을 버는데 자기가 못 버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들을 온 그 몸에 싣고 다녀요. 거지인 거죠. 왜냐하면 계속 부정적인 생각과 안 된다는 그 사고로 딱 가득 차서 이렇게 사는데 그게 진짜 거지가 아니고 뭘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생망, 이원생망 맞죠. 이런 거. 맞죠. 20대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30대, 40대는 물론 많고. 네. 거지가 달리 거지가 아닙니다. 그런 게 거지죠. 남이 돈 버는데 자기는 못 벌고 멈춰 있는 거. 자기는 투자를 했는데 마이너스 10%씩 떨어지는 그 주가 창을 봐야 된다는 거. 비트코인이 9,500을 찍었는데 자기의 코인은 마이너스 50%인 거. 하여튼 방향을 못 잡아서 포인트를 못 잡아서 그 고통을 느끼는 그게 거지가 아니고 뭐가 거지일까 그런 생각이 안 그래도 했습니다. 아픈데 너무 찌르신 것 같은데. 근데 마이너스 10% 주식이면 선방 아닌가? 마이너스 50코인이면 선방 아닌가? 나오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돈을 넣었으면 수익이 나야 되는데 계속 그쵸. 자기가 하는 것마다 그 종잣돈 3천만 원 가지고 500, 300, 500, 300, 600 요래 넣었는데 다 마이너스야. 이게 거지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책을 쓰셨다. 아니, 제가 아까 그 네 가지 왜 찝어갖고 말씀드렸냐면 제 얘기거든요. 네 개가 다. 소액, 주식, 캐시, 코인도 다 해봤지. 그런데 뭐 이렇게 딱히 재미는 없었던. 그래서 좀 너무 찔려서 여쭤봤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수강생 유형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네. 그만큼 발버둥을 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또 네. 다르게 말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을 쭉 읽어보니까요. 저도 이제 다른 경매 책들을 좀 여러 번 봤었는데 네. 조금 다르게 느껴졌던 것들이 보통의 이 경매 책이라 하면 어떻게 경매가 좀 진행이 되고 어떤 것들이 뭐 경공매 뭐 이런 거 설명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뭐 권리 분석에 좀 힘을 좀 많이 주고 네. 또 현장 나가서 어떤 것들 봐야 된다 네. 뭐 이런 설명들하고 또 이제 사례들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책은 좀 느낌이 달랐던 게 경매하는 사람의 좀 마음가짐 이걸 어떻게 마음을 먹고 접근해야 된다 네. 이런 걸 좀 강조하신 느낌하고 맞아요. 사례도 이런 권리 분석 뭐 이런 것보다도 이제 그 관계자들 경매 당사자들과 어떤 식으로 협상에 임해야 되는지 네. 결국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좀 많이 강조하신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이렇게 쓰신 이유가 있으세요, 특별히? 실제 경매를 해보면 네. 정말 중요한 거는 자기의 마인드거든요. 이게 그 경매 학원이나 권리 분석을 배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다 될 것 같거든. 네. 근데 막상 첫 낙찰을 받잖아요. 네. 잠을 못 자요, 대부분 수강생들이. 어, 그런데 그런 거는 안 가르쳐 줘요. 그렇죠. 그때 가서 견뎌라고 얘기를 해. 근데 견디다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로 가냐 하면 다시 회사로 가는 사람, 다시 가정으로 가는 사람. 근데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네. 경매는 권리 분석이 아니다. 경매는 공부가 아니야. 경매는 그냥 너가 지금 스타트를 했으면 이거를 얼마나 끌고 갈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 네. 그러면서 보여줘요. 교회 명도하는 거, 묘지 명도하는 거, 네. 그다음에 공장 받아가지고 그 막 폐기물 처리하는 거 그런 걸 보여줍니다. 권리 분석은 1분 컷입니다. 1분 컷. 그래요. 기초반 듣고 1분이면 그냥 권리 분석은 끝나는 건데 그 다음은 이 제대로 된 물건을 찾고 그다음에 부동산을 들어가서 5번 거절당할 수 있는 용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나 다시 경매를 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인드. 그 사람들이 한 1년, 2년 뒤에 선수가 돼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여러 이게 수강생들을 쭉 겪어 그렇죠. 보시니까 네. 결국 이렇게 내 마음이 튼튼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아남고 그렇죠. 성공하더라. 저도 처음에 퇴사를 하고 경매학원을 갔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권리 분석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쪽지를 나눠주면서 쪽지 시험을 치더라고요. 아니 평생 공부가 싫어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을 경매학원에 돈 주고 갔는데
권리 분석을 가르쳐주고 쪽지 시험을 치는데 그 쪽지 시험 가지고 명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쪽지 시험을 치고 경매를 잘할 수도 없어요. 그 쪽지 시험은 점유자 그 초인정을 띵동 누르고 말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권리 분석은 필요가 없다. 그냥 그 점유자의 심정이 어떤지를 가르쳐주는 경매학원. 네. 그 다음에 낙찰을 받았을 때 당장 점유자한테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혹시 띵동을 했을 때 문을 열었을 때 혹시 집에 아이가 있습니까? 학생이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하고 아이가 있다면 잠깐 나가서 얘기하시죠. 이런 거를 경매 초보자들한테 먼저 가르쳐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인간의 도리, 관계 뭐 이런 맞습니다. 것들을 먼저 가르쳐야 되는 그런 말씀이신 겁니다. 그게 더 명도가 더 잘 됩니다. 예, 뭐 띵동을 순 1초에 한 번씩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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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뚱뚱뚱, 캉캉캉캉 어머. 그렇게 하는 낙찰자들은 절대 경매를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전 사실은 띵동은 잘 예의 있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정말 경매책도 많이 읽었고 강의도 들어봤는데 법원에 한 번도 안 갔어요. 근데 그게 많죠. 많아요. 뭐가 두려웠냐면 물건 안에 숨어 있는 혹시 모를 위험 요소가 네, 너무 네. 두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혼자 잘 낙찰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해결했을 때 이렇게 갑자기 어떤 큰 문제가 나타나서 내가 더 손해를 입으면 어떡하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못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법원의 그 체계가 시스템이 너무 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리분석을 하는 그 1분 컷 그것만 배우고 나면 본인이 설사 낙찰을 받아서 띵동을 눌렀는데 분명히 그 어떤 부부가 산다고 나는 입찰 전에 알았는데 네. 낙찰 받고 가보니까 띵동을 하니까 갑자기 안에서 누구야 그러면서 나왔는데 문을 열었는데 조폭이 빤스만 입고 온몸에 화려한 문신을 해가지고 있을 때 화가지 화가. 예. 화가 낙찰자들이 겁먹고 그냥 네. 도망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시스템이 좋아가지고 본인이 그걸 감당을 못하더라도 조금만 도움을 요청하면 충분히 다 해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너무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데 너무 뭐라고 해야 되죠? 많은 경험이 없는 분들이 경매에 대해서 가다한 두려움과 가다한 공포를 좀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그리고 경매에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일단 살짝 네. 뒤에 얘기하기로 하고 네. 일단은 그 아까 그 점유자 입장이신 분들 내가 또 의도치 않게 점유자가 돼 있는 분들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굉장히 문제가 됐던 전세 사기 네. 이런 것 때문에 대량으로 막 경매가 나와서 얼마 전에도 또 인터넷 커뮤니티에 한바탕 논란이 있었어요. 네. 화곡동에 네. 경매 지도를 누가 올렸는데 지도가 새빨간 거예요. 경매 물건은. 아. 그런 게 막 이슈가 됐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분들은 사실 자기가 경매 당할 줄은 상상도 못하고 그냥 들어가서 사셨을 뿐인데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아마 되게 막막하실 것 같거든요. 일단은 이런 말 하기는 참 그렇지만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잘못된 집에 처음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빌라 시세가 2억이라고 하지만 그 2억이라는 검증이 그냥 부동산을 모르고 공인중개사를 다 돌아보니까 다 2억이라고 하니까 2억에 들어갔는데 실제 이게 전세 만기가 돼가지고 돈을 달라고 하니까 연락이 안 되거나 네. 아니면 나만 당한 게 아니네 우리 집이 위에 15채가 있는데 15개 호실이 다 보증금을 못 받네 알고 보니까 전세 사기 왕이었네 네. 그래가 이게 경매로 날아갔는데 2억의 감정가가 시작돼가 2억이지만 2억에 낙찰을 안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들어간 게 1억 8천인데 전세금이 1억 8천인데 아무도 1억 7천, 1억 6천, 1억 5천에는 안 들어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 지금 살고 있는 점유자의 1억 8천을 해결해 줘야 되니까.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이 낙찰을 받거나 국가의 뭐 원조를 받아야 되는데 국가가 원조를 무작정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국민의 세금과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래서 처음부터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잘 받아 놨다고 하더라도 그 집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고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화곡동도 있지만 예. 인천과 부천의 엄청 위성지도로 경매 나온 걸 보면 가득 차 있습니다. 예, 예. 알죠. 서민들이나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이 아파트 들어가기에는 금액이 부족하니까 인테리어가 잘 돼 있는 싱크대가 엄청나게 화려하게 되어 있는 아파트 안 가도 되잖아 빌라 가도 되잖아 하고 들어갔는데 그걸 가져갈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자신의 전세금이 1억 8천이지만 시세는 한
1억 2천이나 1억 3천에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지. 네. 1억 8천, 2억을 주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연대해서 계속해서 호소를 하고 자기의 그 억울함을 이렇게 토론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켜보고 있으면 국가가 딱히 뭘 해주는 게 크게 없다. 그냥 변호사 선임 비용, 그 다음에 낙찰을 받으면 취득세 지원 비용, 이 정도지 자신이 잃어버리는 6천만 원, 8천만 원, 1억에 대한 그런 피해를 해주는 거는 잘 없죠. 그러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상처를 받은 거는 지금 상처를 받았지만 다시 새로 오는 사랑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사랑할지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사랑에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전세를 구할 때는 권리 분석을 제대로 배우고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배워서 이 집은 들어가도 돼, 안 들어가도 돼.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에 놓인 거는 어쩔 수 없는데 네네. 그렇게 상황에 딱 닥쳤을 때 손실이라도 좀 최소화해보자. 예. 그런 방법은 또 딱히 없을까요? 최대한 그 경매가 진행되는 걸 잘 지켜보고 충분한 낙찰 가격이 오면 내가 여기 이 인테리어에 이 입지에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살아도 괜찮다고 하면 본인이 낙찰받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요. 네. 본인이 낙찰받았을 때는 국가에서 취득세나 그 법원 진행하는 비용들은 다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런 거 혜택을 받으면서 지나간 거는 좀 있고 지금 다시 가야 될 방향을 좀 집중해서 가는 게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갑자기 잃었던 5천만 원을 뭐 해결해주고 이런 방법은 현재로는 어떤 전문가가 와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부에서 이제 그 전세 사기범들에 대한 특별법 만들었잖아요. 네. 거기서 좀 혜택을 받을 수는 없나요? 뭐 특별법 내용을 제가 쭉 읽어봐도 뭐 제가 만약에 그 전세 빌라의 피해자라고 생각했을 때 피부에 와닿는 돈은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대출을 해준다든지 금리를 낮춰준다든지 그다음에 법률 비용을 지원해준다든지 뭐 그런 정도가 보였더라고요. 근데 금방 제가 예를 드린 거는 그래도 선순위일 때 이 점유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선순위일 때는 그 정도 돈이라도 5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그거라도 건지지만 네. 대출이 엄청나게 많은 집에 들어간 케이스. 피해자들도 있더라고요. 후순위로. 네, 후순위로. 근데 그게 참 너무 답답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들어갈 집에 등기부 등본 700원만 스마트폰으로 열람을 해보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을 해보면 선순위 은행이 얼마 잡았다는지를 아는데 2억짜리 집에 은행이 1억 7천만 원 건저당을 잡아놨는데 거기에 1억을 주고 들어간 전세 피해자들도 있더라고요. 네.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냥 1억 홀라당 다 날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인터뷰를 하고 현수막을 두고 거리로 나오는데 정말 구제할 방법은 국가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되게 진짜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네. 근데 다음에는 또 이런 일들을 겪으시면 안 되잖아요, 절대로. 맞죠. 네. 그럴 때 정말 봐야 되는 거, 지금 말씀 과정 중에 몇 가지 말씀해줬는데, 딱 정리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거 무조건 봐라. 수강생 중에는 저한테 갑자기 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잠깐 빼달라고 해서 이틀만 빼달라고 해서 이틀을 뺐더니만 6개월 뒤에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문이 날라왔다는 거. 여러분 절대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전입신고를 해놓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집주인이 와서 아주 눈물을 흘리든지 무릎을 꿇든지 하면서 전입신고 이틀만 빼달라 그러면 절대 빼주면 안 됩니다. 그것만 할 줄 알아도 전세 사기는 방지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순위인 자신의 위치, 자신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힘, 그게 법원에서는 대항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대항력을 절대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전세 계약하기 전에 아까 핸드폰을 뭘 열고 어떻게 하라고요? 노트북이나 PC가 있으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가서 내가 전세 들어갈 집의 동호수나 뭐 주소를 치면 등기부 등본이 나오죠. 등기부 등본이 나오면 그 갑구의 주인이 누군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금 체납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을구에는 은행에 대출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나옵니다. 은행에 대출이 있다면 일단은 그 집은 안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갑구에, 등기부 갑구에 그 압류나 가압류가 많다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압류가 하나만 있어도 해결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말을 믿지 말고 내가 그렇죠.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뭐 PC나 노트북이 있으면 거기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가서 열람을 할 수가 있고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앱을 깔아서 바로
현장에서 바로바로 공인중개사가 앞에서 막 말을 하더라도 바로바로 내가 그 주소가 뭐라 그랬죠? 몇 호라 그랬죠? 해가지고 바로 열람을 하면 압류나 가압류, 은행의 대출이 다 나옵니다. 네. 공인중개사가 뽑아주시는 그 등기부 열람한 거는 한 달 전이나 15일 전이나 일주일 전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자기가 실시간으로 뽑으면 그 집에 대해서 계약서 쓰는 당시에 다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하면 만약에 집주인이 나한테 오늘 전세 계약을 한다고 해놓고 은행에 오늘 오전에 가가지고 대출 신청해 놓을 수도 있잖아요. 일주일 전에. 그래서 오늘이 만약에 은행에 이 집에 건재당이 잡히는 날이면 내가 계약을 하기 전에 이거를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열람을 하면 뭔가 등기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는 경고창이 뜹니다. 등기에 뭔가 변동이 있으니까 유의하시오. 그런 거는 분명히 스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초반에서 제가 하는 말은 늘 인생을 살면서 도장을 찍거나 계약을 하거나 이체를 하거나 돈을 줄 때는 스탑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스탑을 해야 자신의 돈을 지킬 수가 있다. 그 사고를 배우는 게 재테크의 첫 번째 출발이 아닐까.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아까 그 수강생 중에 한 분께서 그런 일을 당해서 찾아오셨다고 했잖아요. 네. 어떻게 좀 해결이 됐나요, 그분은? 금방 욕을 할 뻔했습니다. 이미 전입을 뺐더라고요. 전입을 빼고 저한테 왔더라고요. 아이고. 인터넷을 찾아보고 전입을 빼고 당하고 나서 경매 통지를 받고 나서 자기 집이 경매 통지를 받고 나서 인터넷 찾아보고 온장을 찾아왔더라고요. 네. 예, 그 애가 찾아온 게 2014년이었는데 아직도 열심히 경매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당했습니다. 네, 보증금을 날렸습니다. 2014년도에도 보증금을 날렸습니다. 그 네. 이틀 전입신고 빼준 것 때문에. 네, 정말 우리가 이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라도 경매에 대해서는 진짜 잘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집의 가치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할 것 같고. 맞습니다. 온장님 뜻을 책을 읽다 보니까 온화하게 따뜻하게 그렇게 이제 투자를 이어가고 싶다는 바람을 담아서 이름을 지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내 그런 마음이 되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재테크 거지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정말 특수물건을 하실 정도로 전문가신데 저희를 위해서 되게 기초적인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서 네.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특수물건에 대한 그 이야기가 약간 뭐랄까 그 드라마처럼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펼쳐지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은 좀 어떤 물건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책에 약간 어떤 물건들을 소개했다라는 내용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에는 일단은 비싼 부동산을 얘기하면 그 모든 그 구독자분들이나 수강생분들이 접근하기 어렵다 보니까 작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그 사례들이 몇 개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5,300만 원에 낙찰받았지만 실제 들어간 돈은 한 500만 원 정도 예, 그렇게 들어가서 이제 한 2천 몇백을 번 얘기 뭐 요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키 땅이라고 돼 있는데 그 고향 그 GTX-A가 쓰는 킨텍스 역에서 불과 차로 한 5분 거리 요렇게밖에 안 되는 계획관리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의 자유로와 바로 연결되어 있는 곳인데 저 겉에도 어느 정도 이제 열정적으로 산 다음에는 서울과 가깝고 도심과 가깝고 현대백화점, GTX-A 그다음에 모든 전시가 되어 있는 고향 그쪽에 가 있으면 만약에 누군가가 강남에서 불러도 바로 자유로를 올려서 바로 올 수가 있으니까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그런 땅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알고 보면 남편 땅이 그 31평이었고 와이프 땅이 31평이었는데 남편이 사고 치는 바람에 31평이 그거만 지분으로 나온 거죠. 예, 근데 그걸 제가 집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한 5,300이면 낙찰 받을 것 같은데, 500만 원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분 경매는 은행에 대출이 안 되지만 5,300은 우리가 구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생활자금 대출을 받아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카카오톡으로 그날 바로 이렇게 누르면 한 5천만 원은 카카오에서 이제 빌려주는 거로. 예. 그때 다 그랬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다 대출받고 갈아타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한번 했어요. 그래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쪽 아주머니께서, 흥분을 하셔가지고 막 이렇게 판사님 앞에서 막 하는데 판사님께서 더 할 말 있습니까? 그랬는데 뭐 더 할 말 없죠. 그래서 나오면서 바로 의자에 앉아가지고
계약서 이제 쓰자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에 만나서 이제 계약해서 그렇게 한 2천 몇백만 원 번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작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네. 금액들이 많이 있습니다. 되게 중간에 재밌었던 게 네. 경매 들어갔다는 거 알고 나서 네. 땅을 또 이렇게 또 살짝 마지작 하셨잖아요. 그렇죠. 반을 막 마치 내가 미리 아, 밭을 맞죠. 읽어놨던 것처럼 맞죠. 그런 조작 같은 것도 좀 하시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랬을 때 아무 소용이 없나요? 경매가 진행이 돼가지고 최초에 경매가 진행이 돼가지고 저같이 낙찰자가 나오려면 아무리 빨라도 9개월, 10개월에서 1년은 걸립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도 그냥 내버려 뒀다가 제가 경매 입찰 전에 당연히 그 현장을 가보죠. 며칠 전에 가보고 이렇게 하는데 분명히 그냥 주차장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낙찰을 받고 법원에서 낙찰을 받고 갔는데 제일 그 경매가 이제 절반이잖아요. 반반 나왔는데 제일 좋은 쪽 반을 포크레인으로 다 해가 밭을 만들어 놨더라고. 여긴 내 땅이야. 지가 반 쓰게 중에 이 절반은 예, 내 예. 거야. 저는 막 뼈쪼그리하고 이상한 쪽을 놔두고 그러면서 저게 제 거라고 얘기하고 좋은 쪽에 정사각형으로 집 지을 수 있는 거는 자기 거라고 그러고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경매가 되면 법원에서 감정평가사를 보내가지고 그 사진을 다 찍고 집행관을 통해서 현장을 보내가지고 현황 조사를 다 했는 자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계속 절차가 진행되면서 그 현황들이 또 요즘엔 좋은 게 네이버나 다음에 로드뷰가 나옵니다. 그쵸. 예, 그런 로드뷰가 나오고 연도별로 다 나오고. 결국은 아무리 무슨 조작을 해도 그분과 저는 이 땅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공유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법원에서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분할을 하는데 이래 현물로 분할하는 것보다 그 협상이 잘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좋은 쪽 가지려고 그러고 저보고는 나쁜 쪽 가지려고 그렇죠. 하는데 이게 분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전체를 이제 경매로 다 그 팝니다. 경매로 팔아가지고 이제 각각 지분대로 나눠 가져라. 낙찰 금액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이제 수익을 낼 수가 있죠. 네. 근데 이제 보통 경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 경매도 이렇게 보면 물건들이 되게 다양한데 네. 뭐 일반 물건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지분 같은 것도 네. 또 특수한 물건이라고 해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라고 사람들이 느끼잖아요. 네. 근데 보면 책에 있는 사례들이 대부분 다 일반적인 거는 좀 드물고 네. 전부 특수한 케이스들을 다 사례를 수록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또 그런 것들이 또 수익률은 또 꽤 좋아 보이니까. 맞습니다. 근데 선뜻 또 이런 물건을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거든요. 네. 네. 예, 그런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누구나 날 때부터 처음부터 특수 경매를 한다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겠죠. 저도 그 2011년에 갑자기 회사 잘려가지고 네. 그 1월 달에 나왔을 때 경매학원을 월화수목금토일 7개를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백수가 갈 데가 없으니까. 제가 처음에 했던 게 뭐냐면 그 중곡동에 있는 빌라, 면목동에 있는 빌라 왜 거기로 갔겠습니까? 싸니까. 그리고 하나 또 기대하는 거는 재개발이 될 것 같으니까. 저도 돈이 없으니까 그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 아시죠? 4천만 원짜리 아파트 받아가지고 4천만 원에 전세 놓고 그 다음에 한 1년, 2년 있으면 이게 1,000만 원, 1,500 올라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그 아파트에 18명, 28명, 어떨 때는 98명씩 들어옵니다. 낙찰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네, 낙찰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특수 물건을 하려고 안 했습니다. 그냥 일반 물건만 하려고 했는데 그 일반 물건을 낙찰받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낙찰을 받으면 시세로 낙찰받기 때문에 네. 수익이 안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특수 물건은 어떨까 하면서 특수 물건을 오다 보니까 제가 처음 경매 낙찰받은 게 종로에 있는 룸사롱입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낙찰을 받고 조폭을 상대하면서 6개월 동안의 명도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다른 경매인들이 60년 동안 할 내공을 6개월 만에 다 배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 인생에서 특수물건의 길이 열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특수물건만 이제 했고 수익률들이 엄청나니까 네. 빨리빨리 자산이 모이고 세금도 많이 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변에 따라다니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이제 학원도 오픈하고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누구나 특수물권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처음에 경매를 배우러 왔을 때의 그 마인드셋만 잘 되면 꾸준히 해 나가면 누구라도 그 특수물권을 할 수가 있다. 네. 그런 과정 중에서 네, 되게 네. 실수도 많이 하셨을 것 같거든요. 다음에 누군가 내 수강생이 온다면 이것만은 좀 알려줘야겠다. 이런 실수 내가 했던 거 하지 마라. 그렇게 좀 알려주고 싶으신 거 있을 것 같아요. 실수를 솔직히 잘 없어요. 그런데 이 생각을 하니까 실수가 네. 잘 떠오르지 않는데 간접 경험이라도 수강생들이 자주 하는 실수. 수강생들은 입찰하기 전에 늘 그 검토를 받고 입찰을 하고 하니까 실수를 검토 과정에서 하는데 네. 실수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어떤 실수냐면 특수물건을 너무 좋아해서 특수물건의 매력에 빠지니까 특수물건이 너무 좋으니까 특수물건이 어느 순간 쉬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단독 낙찰받는 게 많습니다. 네. 그러면 감정가 49%에 받을 수 있는 것도 네. 너무 특수물건을 쉽게 생각하고 좋아하니까 70%의 단독 낙찰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미 혼자서 20%를 싸게 받을 수 있는 거를 20% 업에서 입찰자가 아무도 없는 물건이 지 혼자 들어가는 거죠. 자신감이 넘쳤다. 예. 그러면서 물론 수익을 내지만 가만 생각을 해보면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과연 이 물건에 입찰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없는데 네. 혼자서 아니야 이번에 안 먹으면 절대 낙찰 못 받아. 누군가가 선수가 올 거야. 고수가 올 거야. 그래가 입찰을 해보면 단독이 많습니다. 그럼 단독 낙찰 받으면 너무 아깝죠. 그래서 어떨 때는 좀 지켜보자 해가지고 그 보증금 10%를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한 번씩은. 왜냐면 입찰 보증금 10%만 포기하면 다음에 다시 경매가 나오니까 네. 그러면 신기하게도 다음에 감정가 49%에도 안 들어와요. 그러면 그거를 30% 이렇게 먹는 거죠. 묘지나 이런 물건들. 전략적으로요. 네. 마이너스 되지만 다시 또 플러스 네. 되는. 그러니까 10%를 버리고 한 40%를 더 벌 수 있는 방법도 깨닫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또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점집이나 이런 거를 함부로 받지 마라.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상상도 안 하는 그런 것들을. 왜냐하면 너무 영화 같아요. 네, 이야기들이. 왜냐하면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좋은 위치에 예. 역세권인데 점집이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자꾸 너무 떨어지니까 점집을 받았죠. 그런데 그 점집에는 대나무를 걸고 그 뭐 하얀색 천, 빨간색 천, 파란색 천 이거 걸어 놓잖아요. 그 장군님 오시라고. 네. 그 장군님이 강하시더라고요. 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신의 영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계속해서 뭔가 자꾸 꼬여요. 어. 네, 판사님도 이상한 판사님이 자꾸 판결을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기존의 판례를 다 뒤집는 안 된다고 하신다. 네,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소송을 해도 잘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곤란함을 좀 겪고 있지만 결국은 대한민국이 생기고 법이 체계가 갖춰지고 그 수십 년의 법의 판례가 있는데 이게 좀 잘못됐다고 해서 우리가 또 무조건 또 안 되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해결하고 있는데 그런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파트 3에 돈이 네. 없으면 묘지라도 파야지. 맞습니다. 요즘 파묘가 정말 핫한데 약간 묘지 전문 뭐 저희 수강생들은 저를 보고 제 성이 박씨다 보니까 박가다 보니까 박지관이라고도 합니다. 아. 예. 특수물건에 가다 보니까 묘지까지 오셨는데 네. 이 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묘지가 그 통영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순신 장군 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묘 같은 게 집안의 묘가 공매로 나온 거예요. 삐까뻔쩍한. 너무 웅장한 거죠. 진짜 사진만 봐도 네네네.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즉석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 정도 투자는 못할 것 같은데 이 집안에 헌령을 한 80분은 모셔놓은 와. 그러면서 그 가족의 대형 낙골당을 만들어 놨는데 그 책에 보면 나오지만 그 애 데리고 간 애가 제 사촌 동생입니다. 키가 183에 몸무게가 110kg 정도 되는데 걔가 거기서도 작아요. 걔가 작아요. 그만큼 높고 그만큼 웅장한 그 집안의 묘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딱 비스듬하게 이제 일부만 이제 그 나왔는데 세상에 그게 또 계획관리 지역에 520평 되는 땅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또 아무도 안 받아가네요. 그거를. 근데 그게
묘가 있는 데는 항상 임야거나 깊은 숲속이거나 이런데 거기는 대형 그 도로변 10차선 도로변에서 200m밖에 안 떨어져 있는 계획관리 지역이에요. 그럼 그 옆은 뭐냐면 창고와 공장이 막 있습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그 받은 땅은 맹지, 도로가 없는 땅을 맹지라고 하고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맹지는 쳐다보지도 않는데 그 맹지가 어디에 붙어 있냐 하면 이쪽은 묘지에 있고 그 대형 납골 가족묘 그 납골당에도 그 위에 땅 위에도 있지만 우측에는 그 대형 창고 공장 사장님 땅하고 또 붙어 있어요. 세상에 그걸 낙찰받아 가지고 한 2달 지났는데 그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부동산이 자꾸 전화가 오는 거예요. 왜 전화가 오냐고 계속 내가 물어보니까 알고 보니까 옆에 있는 창고의 그 사장님이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우리 땅을 좀 사면 주차장을 확장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게 계획관리 지역이니까 그분은 그 쟤한테 한 200평만 사면 창고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창고 80평을 그냥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생각을 해보면 한 530평인데 왼쪽에는 이순신 장군 묘처럼 잘 꾸려져 있는 땅에 300평을 팔고 우측에 200평을 팔면 낙찰가가 한 4천만 원인가 밖에 안 되는데 한 4억은 벌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막 부푼 꿈에 이렇게 막 이래 있었는데 그 가족 묘를 그렇게 손을 대고 이렇게 자르고 한다는 게 그게 좀 인간으로서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파묘하시지. 그러니까 파묘. 충분히 할 수 있어. 제가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그 어르신들한테 얘기한 게 있습니다. 집안에 장손이 다칩니다. 왜냐하면 묘를 설치하는 게 불법인 게 많거든요. 그래서 불법을 하면 이게 민사가 아니라 형사로 갈 수가 있으니까. 알고 보니까 큰 집에 장손 명의 1명, 그 다음에 두 번째 집안에 장손 명의 1명으로 그걸 등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다쳐요, 그 사람들이. 왜요? 형사고발하면. 형사고발하면. 네. 산에다가 그렇게 대형 묘지를 설치해 놓으면 다치죠. 그래서 제가 집안 어른들이 하도 말씀을 제 말을 못 알아듣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장손이 다칩니다. 그래서 하지만 원장님이시니까 자르지 않으셨죠. 자르지 않고 그 옆에 창고 그 대형 창고 사장님한테 팔지 않고 그냥 집안에 그냥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4,300에 낙찰받아서 1억에 매매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매매하고 가시는 길에 맞죠. 후덜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귀신은 있습니다. 그 집안을 건드렸더니만 30분 있다가 법무사 사무실에서 돈 받고 돈 잘 받았습니다. 하고 조상님들 잘 모십시오 하고 이제 딱 동북안선도로를 타고 딱 오는데 세상에 동북안선도로에서 세상에 그게 1차선에서 후진하는 덤프트럭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서울의 동북안선도로에서 세상에 1차선에 있는 덤프트럭이 후진을 해가 제 차를 박았습니다. 제가 그 BMW SUV를 타고 있었는데 그 양쪽 그 앞바퀴 왼쪽 오른쪽 펜다가 다 튀어나갔어요. 큰 사고였네. 크게 박았는데. 네, 그렇지만 저는 그 오랜 그 세월 동안 어릴 때부터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를 홀릴 수는 있어도 저를 때릴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멀쩡합니다. 근데 거기에 다치셨는지가 안 나오더라고요, 책 속에. 그래서 건강하신지는 알지만, 되게 무서운 사고가 어떻게 됐나 궁금하더라고요. 차는 다쳤으나 저는 멀쩡합니다. 다행이네요. 타지 않으셨기 때문에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동북안선도로에 차량이 지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덤프트럭 뒤에 이제 1차선에 이제 정차가 해 있었고 덤프트럭이 있으니까 너무 높지 않습니까? 한 2m 그 간격을 이렇게 뒀는데 세상에 그걸 후진해서 박더라고요.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거는 조상의 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참 기묘한 일이에요. 하필 묘지를 건드렸더니 맞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다시는 그걸 또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법도 한데. 그 뒤에 용인에 더 웅장한 묘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진행 중입니다. 거기는 더 많습니다, 지금. 거기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건 자세히는 얘기하기 어려운가요? 진행 중입니다. 근데 거기는 재밌습니다. 거기는 그 크리스찬 집안이라서 제일 상단에 가면 진짜 웅장해요.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해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가면 왼쪽에 예수님 상이 있고요. 저보다 키가 커요, 예수님이. 오른쪽에는 마리아님 상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성당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뭐 보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묻혀 있어요. 근데 그 성이 다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묘비에는 십자가가 다 새겨져 있습니다. 기독교 집안의 네, 어떤 네. 문중의 예. 가족 묘지네요. 그런데 저도 크리스찬이지만 이
저는 따뜻한 마음으로 늘 그 낙찰을 받으면 점유자나 이 후손들을 상대하는데 진짜 이런 집안을 진짜 배은망덕한 집안은 처음 봤습니다. 왜요? 멋대로 하라고 자꾸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멋대로 하려고 소송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결과가 나와야 이제 공유가 가능한 상황. 재밌을 것 같습니다. 결과도. 그런 네. 것들도 명도가 가능한가요? 명도는 파묘 파묘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있어요? 온짱이지 않습니까? 네. 파묘까지는 안 가려고 늘 그렇게 생각하고. 법적으로도 파묘가 가능한 거예요? 파묘는 다른 말로 구리라고 합니다. 구리. 파내는 거. 어. 구리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그럼 실제로 옮기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법원에 그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에 이제 안 나가면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집행관이 나와서 딱지를 붙이지 않습니까? 경고장을. 그걸 고시라고 하는데 고시를 하고 2주 뒤에도 안 나가면 그 노동자들을 데리고 가서 다 끄집어냅니다. 살림살이를. 그 혹시 비석에 붙이나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비석이잖아요. 네, 비석, 파묘를 해야 되니까. 이거는 집행관이 나가서 그 어딘가에 고시문을 붙이겠죠. 그리고도 안 되면 이제 장의사, 예, 그분을 데리고 가서 이제 그 작업을 이제. 류혜진님 오셔가지고 네. 최민식이 좀 이렇게 보고, 하나만 좀 보고 김고은이 좀 이렇게 후닥거리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세상에 그렇구나. 그 일이 네. 이렇게 일어나는 네.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특수 물건을 이제 하시게 된 이유가 그런 아파트나 이런 것들에 너무 경쟁자가 많고 또 남는 것도 없고 그래서 특수 물건들을 하게 되셨는데 요즘은 좀 어떠세요? 요즘에는 그 부동산이 좀 많이 다운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다음에 전세 사기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겁을 먹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주택 쪽으로. 네네, 주택적으로. 주택적으로 그렇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금리가 또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투자를 했을 때 예전에는 한 2.8%, 3%의 대출이자로 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5.8%, 6%의 금리가 되다 보니까 투자를 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꼬마 빌딩도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빌딩 투자도 조용하고, 빌딩을 그 강남, 역삼, 뭐 노년 이렇게 내놔도 안 팔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기회다. 그렇게 해서 공장, 창고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경매나 공매 이런 거래가 많이 좀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게 궁금해요. 최근에도 어떤 걸 보고 계신가? 최근에도 공장을 그 낙찰 받아서 그 한 13억에 낙찰 받아서 한 20억에 매도를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방향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거를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이제는 그 서점에 공장 책이 막 나오고 그럽니다. 공장 투자 뭐 이런 책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그 책을 읽어서 된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그런 공장이나 이런 거는. 특수물건을 하는 거를 직접 좀 옆에서 좀 보고, 실제 진행되는 절차들을 좀 보고, 왜냐면 공장이나 창고를 받았을 때 그 안에는 뭐가 있을지 어마어마한 것들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입찰 들어가기 전에 분석할 때 이미 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좀 살아있는 그런 노하우나 체크하는 기법들을 좀 보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장, 그 다음에 창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공장을 지을 수 있는 토지, 창고를 지을 수 있는 임야. 아니 무슨 임야에 창고를 지어. 임야가 창고를 지을 수 있는 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선별해서 네, 하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싸게. 평당 20만에 받은 거를 평당 500만에 분양하고 그런 것들이 공장과 창고를 지을 수 있는 임야를 낙찰받으면 도로를 내고 그렇게 해서 개발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보는 눈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또 필요할 것 같네요. 처음부터 그런 걸 덜컥 받을 수는 없을 거잖아요.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렇죠. 저는 해태업류에 있을 때 전국에 있는 그 물류창고와 그 영업 지점 이런 거를 임대차 매매 그다음에 그런 거를 하는 눈을 좀 키웠고 네. 퇴사를 하고 경매를 하면서 한 13년을 이 부동산 경매 쪽만 일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래서 재테크 거지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출생률이 이번에 정말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 정말 국가 소멸로 0.65. 네, 국가 소멸로 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국의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열심히 투자하는 게 맞을까? 정말 좀 주식이나 이런 달러 재산이나 뭐 그런 쪽으로 가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하거든요. 네. 재테크 거지인가요? 재테크 거지들이 그런 그런 이렇게 따뜻하고 뭔가 남들이 잘 되는 쪽으로 가고 싶어 하죠. 네. 그렇지만
저 또한 엔비디아를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고, 그다음에 저 또한 테슬라를 투자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저 또한 시총, 나스닥 시총 1위 나스닥의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또 가지고 있고, 저 또한 늘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대한민국에 비트코인? 그 비트코인은 이미 기본적으로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재테크 부자들은 이미 이슈가 되는 것들은 이미 2년 전, 3년 전, 5년 전, 8년 전에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지금 대한민국은 반도체 하지만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유를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 쪽에 엄청나게 그 또 위험 요소가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그 파가 다르다 보니까 막 미사일 쏘고 하는데, 그러면 그걸 막을 수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이런 것들이 미국에만 있냐 이거지.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천궁이 있다 이거. 천궁. LIG 넥스원에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그런 거. 그 LIG 넥스원도 이미 한 달 전에 투자를 해서 지금 오늘 보니까 아까 오고 있는데 10%막 뛰더라고요. 그러면 총 한 45%의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재테크는 꼭 주식, 나스닥, 그 다음에 뭐 부동산 이걸 구분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한 분야에 집중을 하면 그게 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좀 넣어보고 수익을 맛본 거에 대한 그런 촉감, 요런 거를 좀 익히면, 상당히 좀 눈을 다른 사람의 10년, 20년을 책 하나와 강의 하나로 반짝하면서 뜨면 그게 정말 빠르게 그 발전하는 걸 수강생들한테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테크 거지에 왜 사례 든 게 왜 그러냐, 4가지 사례를 든 게 왜 그러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사고를 가지고 있고, 나는 인구 소멸, 그러니까 지방에는 투자하지 말아야 되겠다. 저는 이 생각도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에도 우리 어머니도 살고 있고, 우리 형님도 살고 있고, 우리 친구들도 다 살고 있는데, 지방의 핵심지와 좋은 데는 무조건 아파트를 살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투자를 해서 잡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국은 좀 망할 것 같으니까 나스닥으로 가야 되겠다. 근데 저는 공장을 투자하고 임야를 깎아가지고 하는데 그 임야가 깎으니까 공장 부지가 되고 창고 부지가 되는데 세상에 그거를 옆에는 평당 500만 원에 파는데 우리는 평당 20만 원에 취득했으니까 평당 300에 판다고 하니까 이틀 만에 다 팔려버리는. 그러면 이런 투자를 인구 소멸과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왜 봐야 되냐 이거죠.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한 30년 남았는데 30년 동안 잘해서 재테크 잘해서 그 재테크 부자의 지위를 우리 자식들한테 또 물려주고 가면 되지 않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꾸 태평양 넘어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다음 인구 소멸에 너무 부동산과 연결시켜서 망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인구 소멸에 필요한 투자가 어딜까? 쿠팡은 나스닥에 상장을 했고 쿠팡이 전부 다 맨날 마이너스가 난다고 했지만 쿠팡이 얼마 전에 플러스 수익 전환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쿠팡의 경기도 인근에 있는 물류 창고들을 보셨습니까? 몰라요. 엄청난 쿠팡의 창고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 쿠팡은 계속해서 창고 부지와 물류 창고 부지를 찾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경기도 광주에 있는 3만 평짜리 임야 그거를 한 30억이면 낙찰을 받아요. 3만 평이. 근데 그게 평당 계산해보면 엄청나게 싼 거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알아보니까 창고 부지가 없어서 쿠팡이 창고를 못 구한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낙찰받아가지고 도로를 내고 3만 평을 창고를 지어서 주면. 근데 시세는 100억, 120억인데 우리가 80억에 주면 안 사겠냐 말이죠. 저희는 인구 소멸 시대에도 부동산이 통하는 게 있다. 왜? 전부 다 장을 보러 안 가고, 이제 이마트도 안 가고, 그냥 앉아서 어플로 쿠팡, 그 다음에 그 새벽 배송 이런 걸 시키잖아요. 계속해서 저는 물류창고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 그 다음에 대기업의 물류창고, 그 다음에 또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도심의 지하에 넓은 창고들이 그 창고 쓸만한 것들이 공매나 경매로 많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지하라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 네. 그런 걸 받아서 도심 물류를 하는 기업들의 제안서를 제출해가지고 그거를 임대 놓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창고만 봐도 여기저기 할 게 네. 잔뜩 있는데 굉장히 진짜 인구랑 그게 뭔 상관이냐. 네, 재테크 포인트는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설득력 있는 스피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좀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네. 이제 원장님을 찾아가는 정말 초심자들 있을 거잖아요.
이 책을 보고 아 나도 경매를 좀 배워봐야겠다. 네. 뭐부터 시작하나요? 그런 분들은? 지지난주에 재테크 거지 책을 출간한 지가 이제 딱 한 달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반을 모집을 했더니만 그 지지난주에 다들 오프라인을 원해서 온라인만 한 4년 하다가 오프라인을 했는데 그 기초반들이 이제 2주 됐습니다. 네. 전부 다 하는 말이 처음에 오면 눈빛이 왜 경매 배우러 왔는데 권리 분석 안 가르쳐주고 왜 커리큘럼 안 가르쳐주고 왜 교재가 없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팔짱을 낀 그 대한민국 중년의 남성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80남사 대한민국의 80년대생 남자의 그 사나이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머리에 세팅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돈을 내가 수강료를 내고 왔는데 왜 저 사람이 인생 얘기를 하고 왜 이상한 얘기를 하지 이렇게 팔짱을 끼고 표정이 굳어가지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20분 30분이 지나자마자 그 마음이 녹기 시작하고 그분들이 2시간짜리 수강을 듣고 집에 가서는 카페에 수강 후기를 눈물을 흘리면서 써줍니다. 저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경매는 커리큘럼이 아니고 교재가 아니고 권리 분석이 아니다. 경매는 내가 경매를 할 수 있는 자세와 그 내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이 서서히 옮며든다고 합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온장이라고 해서 옮며든다. 그래서 지금 이미 중독자가 되어가지고 회사를 갔다 와서 계속해서 경매 물건을 찾고 자기들이 제가 그 기초반에서 가르친 대로 부동산에 그렇게 멸시천대를 받더라도 경매하러 왔어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고 나가! 그랬을 때 뒤돌아서서 안녕히 계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사장님 하고 나올 수 있는 그거를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천 인력들이 그 사람들이 경매에 집중하고 정말 남들이 수박 거달기식으로 한 3개월, 6개월 배우고 나갈 거를 그 사람들은 1년, 2년 집중하면서 진정한 경매인으로, 진정한 재테크 부자로 거듭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은 13년째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그 속에는 스토리가 있고 예. 그 스토리 안에는 온장에 가난한 얘기가 있으면서 그 얘기를 그냥 눈물 흘리면서 들었는데 권리 분석을 다 알고 집에 갑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경매 물건을 보면서 저한테 쪽지가 오고 이메일이 오는데 이거 입찰해도 되는 거죠? 이렇게 묻습니다. 대놓고요. 네. 왜냐하면 그 스토리만 들었는데 권리 분석을 다 체크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스토리만 들었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배우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배우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전세 사기를 당할 것 같아요, 원장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사람은 구제할 방법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계약 만기가 안 됐고 자기가 전세를 살고 있고 아직 경매가 안 나왔으니까. 그러면서 세상에 집에 강의를 듣고 집에 돌아가면서 스마트폰으로 700원을 주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어플을 깔았는데 어머 자기 집이 자기가 1순위인 게 확신하니까 안심을 가지는 겁니다. 세상에 80년대생, 90년대생이 기초 강의를 들으면서 그거를 실시간으로 그렇게 성장하는 거를 배우고 하니까 이제 2주차 지났으니까 3주차 때에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배울 거고 그 다음에 5주차 때는 주택임대차의 여러 가지 문제 사례들과 임차인들이 피해 입는 것들 그런 거를 배우다 보면 전세 사기는 기초반 5주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상가를 봤을 때 어떤 상가가 위험한지 어떤 상가가 입찰 들어가야 되는지 어떤 상가가 입찰 들어가면 안 되는지 그런 거를 배우면서 지분 경매를 배워야 되겠다. 법정지상권을 배워야 되겠다. 유치권을 배워야 되겠다. 공장 투자는 어떻게 하는지를 배워야 되겠다. 그렇게 순서적으로 이제 가다 보면 그냥 회사만 다니는 애가 미래도 없고 내 인생은 이미 걸렀다. 이 생망? 그랬는 애가 경매를 배우고 한 건씩 낙찰을 받고 등기 권리증을 취득하다 보니까 갑자기 과장이 잔소리를 하고 차장이 잔소리를 하고 부장이 잔소리를 하는데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내가 여기서 반항을 해서 잘려도 나는 먹고 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바른 말을 했더니만 윗사람이 겁을 먹고 좀 잘해주기 시작하고 밑에 사람들은 뭔가 영웅처럼 대접을 하고 그런 자신감이 상승하다 보니까 더 자신감 있게 회사 생활을 하니까 이게 역으로 윗사람은 너 참 용기 있는 아이구나. 밑에 있는 사람들은 존경할 선배구나. 그러다 보니까 은행 창구에 1번 창구에 예쁜 아가씨가 있는데 또 자신감이 생기니까 가서 그 아가씨와 자꾸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결혼에 골인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 돈을 다 투자하고 와이프 모아놓은 돈도 다 투자하니까 이제는 가자 처갓집으로 가서 저 아이를 놔두면 안 됩니다. 그 장인 어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을 과천의 아파트를 그 살 때 해놨는데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장인 어른 집에만 가면 사이 왔냐고 막 대우를 받고 그렇게 하는
경매는 그냥 기초반만 들었을 뿐인데 인생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저희 학원에서는 수강생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딱 올라갔을 때 영상을 보신 분들이 어디서 약을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이제 다 이렇게 일어나는 상황들이고 퇴사를 했는 수강생들은 이제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 와이프의 배에 아이가 있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퇴사를 했어요 갑자기. 왜냐하면 머리에 500원짜리만한 동전만한 그 원형 탈모가 막 빠지면서 너무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하니까 나이가 43세 나오면서 갑자기 퇴사를 하고 아이는 이제 곧 태어나는데 그래서 그 우리 수강생한테는 교회를 받아줬어요. 낙찰을. 예, 교회를 낙찰 받아줬는데 지금은 솔직히 이제 한 3년 됐는데 진짜 한 10억 됩니다. 그게. 왜냐면 교회가 엄청 큰데 그 얼마에 받았는데요? 낙찰? 2억 4천에 받았습니다. 오, 그게 어디냐면 신분당선 수지구청역에서 도보 1분 컷입니다. 근데 그게 분양 면적으로 74평이니까 예, 저는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서 진짜 좀 겉으로만 경매에 대해서도 어쨌든 그 안전 마진이 있는 물건을 산다는 네. 점에서 되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접근했다가 너무 머리도 아프고 무섭고 낙찰 안 되면 또 스트레스 받고 네. 그러니까 좀 하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80% 먹었습니다. 네, 이 재테크 거지를 보고 이 책을 보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확신해가지고 계속해서 좋은 투자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구나 네. 하고 되게 좋은 만남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또 사실 제가 이제 경매를 조금 공부하다가 만 케이스인데요. 제가 이제 초보자 입장에서 무서웠던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제가 낙찰을 받았는데 네. 뭐 잘못 받았다는 케이스가 보통 임차인의 뭐 보증금을 내가 인수해야 되는데 몰랐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권리 분석을 잘못했다거나 이런 케이스 때문에 좀 두려운 게 하나 있었고 네. 또 다른 하나는 정말 아까 이렇게 삼각 팬티에 뭐. 화가이신 분들이 나와가지고 넌 뭐야 이런 상황에 마주할까봐 그런 것들이 좀 두려웠던 점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얘기는 뭐 이런 방법도 없이 그냥 바로 묘지로 달려가지고 공장 창고 찾으시고 뭐 이런 거 보니까 사실 좀 너무 좀 이상에 가까운 쪽에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금방 말씀하신 그 경매 초보자들이 그 맞닿는 두려움과 공포는 네. 정말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근데 저도 그 두려움이 있었다고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근데 지나 보니까 정말 그거는 제 인생에서 그냥 볼펜으로 점 한 번 찍은 것처럼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 조그만 제 머릿속에 제 가슴 속에 그냥 볼펜 점 하나 정도 그런 게 남아 있다. 그래서 충분히 그 내공이 많은 사람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걸 받게 되면 정말 안심이 됩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초보자들이 그 강동구에 있는 빌라를 낙찰받았습니다. 빌라를 낙찰 안 받는다고 하지만 그 집에는 장성한 자녀가 2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와 엄마가 있기 때문에 4명이 각자가 다 써야 되는데 돈은 부족했습니다. 네. 그런데 강동구에는 살고 싶은 거예요. 서울을 벗어나기는 싫은 거예요. 왜? 4명이 다 출퇴근하고 학교 가고 직장을 가는데 강동구가 최적인 거죠. 예. 그런데 빌라를 낙찰받았는데 공매로 취득을 했습니다. 낙찰을 받았는데 세상에 중2층이 있는 거예요. 복층이 있는 거예요. 복층이. 복층이 있는데 복층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해당 낙찰받은 층만큼 위에가 더 있는 겁니다. 방이. 화장실도 있고. 그 작은 돈, 진짜 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작은 돈으로 가지고 너무 화려하게 집을 강동구에 취득을 했고 인테리어 비용을 8천만 원을 넣어도 손해되지 않는 정말 언제라도 팔아도 그 돈 이상은 받을 수 있는 거. 네네. 그래서 그것도 명도가 어려웠어요. 낙찰을 받아서 점유자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일주일 뒤에 만납시다. 기다렸죠. 근데 일주일 뒤에 어떻게 돼요? 연락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다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다시 연락이 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만납시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약속 장소에 갔는데 어떻게 돼요? 안 옵니다. 네. 전화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급하게 응급실을 가는 바람에 하여튼 경매 점유자들은 응급실도 잘 가고 급한 일도 많고 교통사고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늘 이게 경매 초보자들한테는 이게 무섭죠. 네. 이게 또 그 시간을 질질 끄니까 힘들고 그런데 선수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선수들은 그런 일반 물건 낙찰 받으면 조폭이 빤스를 입고 나오든 화가가 나오든 뭐 악질 점유자가 나오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낙찰 받으면 한 번은 갑니다. 그렇지만 한 번을 가보면 폐문부재 나를 만나기 싫어하는구나. 이 사람은 그냥
소송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원의 절차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경매 초보자들만 그 절차를 잘 응용하고 이용할 줄 몰라서 그러지 잘만 활용하면 절차대로 합니다. 제가 장담을 하는데 경매 명도는 일반 물건은 2달 이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가가 나오든 뭐 식칼이 나오든 낫이 나오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다 경험한 겁니다.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강동구도 그분이 우리 수강생이 착해가지고 3개월을 기다려줘서 그렇지 저는 계속 빨리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을 기다리고 소송 서류죠. 명도 소송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 와이프가 전화 오셔가지고 보름 만에 이사 갔습니다. 그래서 명도 비용이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그 정도면 3개월을 기다려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 올림픽 회밀리 아파트 받은 그 50대 중반의 평생 직장인이었던 수강생 형님이 있습니다. 네. 수강생이지만 이제 친해져가 형님이라고 합니다. 그 형님도 올림픽 회밀리 아파트 23억짜리 낙찰 받아가지고 명도 때문에 탈모 오고 살 빠지고 막 그랬어요. 몇 달 만에? 한 2달 만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해결이 됩니다. 얼마 전에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그 점유자는 누구였냐? 변호사였어요. 정말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 제가 또 특집으로 편집해서 그 문자 주고받은 것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그 변호사가 불복을 했는지 그것까지 제가 다 한번 오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도는 너무 쉽습니다. 늘 얘기합니다. 명도는 너무 쉽습니다. 그렇군요. 괜한 걱정을 했군요. 맞습니다. 재테크 명도 가지고. 때문에 경매를 두려워한다, 못하겠다, 시작하십시오. 무조건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게 참 지나보면 별거 아닌데 맞습니다. 초심자 입장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그런 거거든요. 맞습니다. 아. 예, 그래서 기초반에서 하는 것도 그 명도에 대한 두려움을 또 깨쳐줍니다. 네. 네. 왜냐하면 많은 실전 사례들, 뭐 10년, 20년 전의 사례가 아니라 1년, 2년, 3년 전의 사례를 이렇게 낙찰됐을 때 이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해결했다. 그런 것들이 10건, 20건, 30건을 보여주면 누구든지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말 경매가 태생을 바꾼다. 그 뒤에 딱 손으로 적어 주셨더라고요. 네. 저도 경매 할까 맨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에게 딱 울림을 주셨고요. 빌딩주는 안 하셔도 됩니다. 빌딩 팔고 경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오늘 너무 그 리딩을 잘 해주셔가지고 좀 편하게 네. 촬영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렇게 보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생각하는 것만치 재테크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재테크의 방향을 잘못 잡고 잘못된 길로 그 조금밖에 없는 종잣돈을 자꾸 조각조각 나눠가지고 그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 그렇게 큰 재미도 없고 인생이 세월이 가면서 힘만 빠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장도 다니셔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되는데 그 종잣돈 남편 모르게 와이프 모르게 모아놓은 돈 주식으로 다 날리고 코인으로 다 날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 번은 좀 안 해본 분야, 내가 뭔가 두려웠다고 하는 분야에 과감하게 좀 투자를 해서 그렇게 좀 가다 보면 충분히 재밌는 인생을 살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재테크 거지라면 재테크 부자의 길로 가는 것을 강력하게 한번 추천드려 봅니다. 저처럼 여러 가지 하지 마시고 저도 한번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뭐가 됐든 하나를 좀 쭉 파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는 시간이었고요. 오늘 또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저희 온짱 박재성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